벤더의 제품이나 어디 제품을 쓰시더라도 서비스가 죽었다, 아니 하드웨어가 죽어서 서비스가 죽었다는 건 이미 그런 일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워낙 안정된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다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버그를 픽스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다시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하드웨어적인 노력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은 대규모 자본이 투하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는 그 시스템 인프라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카카오나 이제 NHN 같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재화 시켜서 그런 엔지니어를 가진 기업만 사실은 오픈스택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조직을 밖으로 빼서 우리 같이 서포트하는 조직을 만들면 충분히 어떤 기업이라도 오픈스택을 커뮤니티 오픈스택을 쓸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핵심적인 거는 컨테이너 어떻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패키지를 따라가느냐, 패키지 방법을 따라가느냐가 이슈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패키지를 합니다. 콜라 인시블이라는 걸로 패키지를 하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6가지 모듈을 가지고 거기다 인시블 넣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셰프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구축을 합니다. 저희 모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오픈스택의 가장 표준화된 모델이고요. 그거를 가지고 대부분 다 구현을 어떤 웬만한 시스템들은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들은. 처음에 이제 요즘 자주 있는 일인데요. 상용 오픈스택을 커뮤니티 오픈스택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상용 오픈스택들이 유지보수를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벤더 락인을 시킨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니즈를 많이 받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거는 아예 IDC 전체가 제품은 없죠. 여기서만 얘기한 미란티스 오픈스택이었어요. 미란티스 오픈스택이 한국 사업 철수하면서 실제로 벤더 락인이 걸렸고요. 그거를 다시 어떻게 똑같은 기능에 똑같은 제품으로 벤더를 다시 옮기기가 힘들어서 커뮤니티 오픈스택을 썼던 경우고요. 상용 오픈스택 자체 운영 인력으로는 IDC 운영 인력 가지고는 운영은 가능하지만 버전업은 안 됐던 거죠. 실제 운영 기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새로운 버전이 올라가면 벤더 락인이 걸렸었고요. 그래서 완전한 기술 이전을 해줄 그 업체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긴급할 시 L2 서포트하는 기능만을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장애 처리 기술과 문서를 공유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하는가에 대해서 기술을 가르쳐 드렸고, 그 다음에 마닐라 같은 경우에는 HA 솔루션이 약간 커뮤니티에 빈약하거든요. 그걸 저희는 HA 페이스메이커로 이용해가지고 패키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똑같이 IDC를 그대로 딜리버리 해드렸고요. 텔레미터로 해가지고 이제 그것까지 과금하는 것까지는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듈로 그대로 만들어 드렸어요. 저희는 그 LTS라고 하는, 이것도 약간 벤더 중심이긴 한데 LTS라고 하는 롱타임 서포트 주기로 해서 리눅스를 사실 그 오픈스택이 나오면서 오픈스택이 리버티 버전 이후로 나오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장기간 서포트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6개월마다 나오는 거는 안정성에 대한 패치가 아니라 실제로 기능에 대한 패치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줄이나 아니면 뭐 카타 컨테이너나 아니면 뭐 스타링X 같은 것들이 추가되면서 프로젝트에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기능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안정성은 미란티스 이후가 가장 리버티 이후로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봤기 때문에 업체들은 그럼 우리 7년 서포트 할 수 있어, 버전업 안 하고 라는 게 사실은 오픈스택 이름으로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롱타임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레딧도 맞고 우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제 기존의 미란티스 오픈스택을 바꾸면서 기존의 세프를 쓰지 않았는데 이제 세프를 쓰게 되면서 저희들이 조그만 스토리지 가지고 세프 퍼포먼스를 어떻게 낼 것인가를 이제 2노드, 3노드 해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빌링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셀로미터를 버전업 해드리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전부 다 콜라인시블로 다 해드렸고요. 다 컨테이너화 시켜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공유될 겁니다. 저희 다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오픈스택 마닐라에 이제 HA 이슈가 있어서 페이스마크를 했고요. 모니터링이 사실 굉장히 기존에 저희는 대시보드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시보드를 바꾸는 순간에 오픈스택 버전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다시 인력이 투자돼가지고 그 대시보드를 또 버전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픈스택 커뮤니티에 오픈스택 다 스터디할 사람들이 모여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붙일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만 붙였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이제 자빅스를 기본적으로 해서 자빅스의 대시보드를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모으는데 자빅스를 쓰고요. 그다음에 ELK에 플런트D에 그다음에 이제 그라파나 해가지고 3대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드렸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면 자동화 이슈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시블로에서 그 어드민이 실제로 작업하는 것들을 전부 다 안시블로 만들어가지고 자동화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축이 됐었죠. 예, 특별한 거는 보통 다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죠? 특별한 거는 뭐 펜코나 마닐라 정도. 밑에는 이제 따로 필요로 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붙여드렸던 그 고니치가 있고요. 나머지는 원래 저희들이 다 구축해드리는 오픈셋 외의 컴포넌트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축해드린 게 작년 말에 올해 초까지 이어졌고요. 그다음에 고객들 AI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AI랑 빅데이터의 GPU 팜을 오픈셋으로 구축해 주세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기능은 아니지. 기한은 보름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딱 들어가서 보름 내에 딱 털고 나왔던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기술 조사 다 해드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따로 유지 보수 안 하고 그렇게 구축했고요. 그렇게 GPU는 사실은 그렇게 놀라운 기술이 아니고 오픈셋에 당연히 되는 기술이죠, 그죠? 그래서 45스테이 서버를 전부 다 이제 컨테이너로 배포하고 그다음에 근데 하드웨어들이 달랐어요, 사실은. 하드웨어들이 달라서 하드웨어를 다르도록 이제 엔시블에 호스트를 다 조정해가지고 특정 그 엔비디아의 V100이 있는 거랑 그다음에 CPU가 달라서 CPU가 두 종류라서 CPU 있는 거에 따라서 다른 배포 방식을 가지고 다른 배포 세팅을 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포하는 거는 굉장히 저희한테 익숙한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존 고객 중에서 오픈스택으로 가지고 있는 고객도 있고 AWS 가지고 있는 고객도 있어요.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이 저희 고객 중에서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가상화폐 고객이 요즘 AWS에서 오픈스택으로 내리고자 하는 니즈가 많아요. 왜냐면 가상화폐가 이게 증권사랑 비슷해서 장이 늘어나면 확 늘어났다가 장이 들어주면 확 서버를 줄여야 되는데 AWS는 사실 그 자체로서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AWS를 오픈스택으로 내리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기본적으로 그 인프라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단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네트워크단을 다 AWS로 밀고요. 나머지 이제 와스 DB만 이제 클라우드로 오픈스택으로 내리는 그런 케이스였고요. 비용 분석을 해보면 뭐 월등히 2배 이상 오픈스택이 쌉니다. 그건 당연히 해보시면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면 실제로 그거를 왜 이렇게 AWS가 비싸냐 했더니 AWS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서비스들이 다 똑같이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받아요. 우리 MQ 하면 세대 구축해서 클러스터로 구축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존의 MQ, 이름 빼야 되겠네요. 제가 빼서 올려드릴게요. 아마존 MQ 같은 경우에는 한 3배 정도의 비용을 더 받습니다. 서비스화 해가지고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당연히 안 나서 거기다가 뭘 넣냐면 NVMe를 넣잖아요. NVMe 디스크를 넣으면 NVMe 디스크는 베어 메탈 머신에 디펜던시를 가진 NVMe를 집어넣기 때문에 금액이 거의 기존 구매하는 것보다 한 4-5배 더 비싸게 됩니다. 예, 그거는 뭐 그래서 딱 이 머신에 대해서 i5.x라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그 서버 왔다 갔다 못 하고 거기다 NVMe 넣어가지고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아마존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 고객은 저희가 AWS랑 그 오픈스택이랑 하이브리드로 구성하고 있었는데 AWS에 있는 이제 오픈스택에 있는 결제 시스템을 전 글로벌하게 넣어가지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처음에 니즈가 뭐였냐면 두바이에 저희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코인 지갑들은 너무나 위험하니까 두바이에 두기 싫고요. 커리아에 두세요. 그리고 나머지 결제만 앞으로 땡겨서 그걸 서비스할게요.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갑에 대한 보안이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를 업체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구성을 해놓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지갑이 안정적이라 하면 우리나라 가상화폐소가 다 없어지고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결제 시스템만 다 얹어놓으면.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와스단이랑 그 결제 라인을 전부 다 AWS 올립니다. 근데 AWS 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배포에 가장 편한 게 아시겠지만 쿠버네티스잖아요. 그래서 쿠버네티스에 EKS를 써가지고 저희들이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CI/CD가 필요해서 저희 회사가 아틀라시안이랑 아틀라시안을 합니다. 그래서 뱀부랑 지라랑 컴플런스랑 빅버켓이랑 연결해서 CI/CD를 구축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글로벌 확장할 수 있는 EKS를 구성을 했으나 실제로 적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기회에 얘기 드릴게요.
오픈스택이 있고 실제로 AWS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와스가 이제 그 오토 스케일링 되도록 다쿠벨을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 뒤에 오픈스택에는 지갑 DB만 있는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실제 구성이 됐고 CI/CD까지 다 완료돼서 고객 컴프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렇게 투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제 몇십억씩 투자를 하는 투자가들이 있나 봐요. 근데 요즘 들어 갑자기 투자가 줄었다고 해가지고 다들 힘들어하십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여담은 그런 여담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커뮤니티 오픈스택으로 해서 다 구축한 상태 사이트가 이제 AI나 머신러닝 기반의 사실은 플랫폼이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원하는 고객도 있었어요. 그건 작년 얘기인데 네 발을 전체를 다 올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액티브로 오픈스택 구축해 드렸고요. 그다음 구축해 드렸고 현재 액티브로 구축하는 거를 프로젝트 중입니다. 그리고 국토부라고 해서 50테라 지도 데이터 50억 개 파일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이건 이전에 구축했던 건데 전부 다 오픈스택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가상화폐 거래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보통 다 구축을 하고요. IDC 센터에는 사실은 고객의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객의 니즈가 많아가지고 IDC 센터는 웬만한 것 프로젝트는 다 들어가는데 실제로 당연히 아시겠지만 커뮤니티 거를 패키징해서 다들 벤더 거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벤더의 모습을 그대로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오픈스택 커뮤니티 운영진으로 들어온 이유도 사실 이 소스들이 저희 소스가 아닙니다. 커뮤니티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제 매직 넘버라고 생각하는 값들 넣고요. 그다음에 NC블로 잘 말아 가지고 딜리버리 편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엔터 한번 딱 치고 갔다 오면 이 시스템이 다 구성되어 있으면 한두 시간 내에 그냥 오픈스택은 다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는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저희들이 기태 공유를 하고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그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게 사실 이번에 오픈스택 커뮤니티에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F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 쪽 엔지니어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저희 쪽에 질문 있으면 질문 먼저 잠깐 하는 동안 받을게요. 질문 있으실 때. 안녕하세요. 저는 NHN에서 토스트 클라우드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아, 계정마다 소스 있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그 많은 걸 구축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뭐 리버티 버전 위주로 그럼 계속 구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 올라가면 그때 지금 맞는 업스트림의 버전을 구축을 하시는 건지. 전부 로키 버전. 근데 아까 그러면 그쪽에 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을 보면 지금 되게 이제 그냥 일반 아이아스만 하는 건데 뭐 오토 스케일이나 이쪽으로 들어가는 프로젝트는 안 보여서 혹시 그런 것도 같이 지금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오픈스택 위에 쿠버네티스를 오픈스택을 하고 있고요. 네. 오픈스택으로는 오픈스택을 하죠. 그럼 히트나 이런 거는 사용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저희도 지금 되게 고민이 많은 게 LB나 아니면 이제 뉴트론의 그 HA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고민을 이제 계속 뭐 어떻게 할지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네트워크 노드가 이제 죽으면 뭐 다른 데서 이렇게 빨리 하는 아니면 엘바스가 떨어지면 뭐 다른 데서 살린다든지 그런 걸 좀. LB가 옥타비아로 넘어가면서 옥타비아를 써볼까 생각했는데요. LB는 전부 다 그 SN 쪽으로 아예 실제로 넘기거나 아니면 고객의 프로그램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이제 좀 가능한 구축을 하고요. 요청을 하고요. 근데 그게 쿠버네티스 들어오면서 사실 LB를 SDN하고자 N9B 쪽으로 넘기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쪽에 대해서는 그 시스코의 노키아, 나오지 이런 것들 솔루션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 옥타비아를 한번 실제로 적용해서 해볼까 하는데 쉽지 않은 일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나 해보셨으면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시면
안녕하십니까. 오픈소스 컨설팅의 이영주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작년에 있었던 고객사의 셀프 장애 사례입니다. 셀프를 어떻게 해야지 잘 쓰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구성도를 준비했고요. 다음으로 이슈가 왜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해결 과정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슈가 생긴 곳의 간략한 구성도를 보겠습니다. 구성도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픈색에 신더, 글랜스, 노바의 백엔드로 셀프가 연결되어져 있고요. 오픈색 컨트롤러 노드 3대, 컴퓨터 노드 2대 이상, 셉 노드가 3대 이상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모두 내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컨트롤러만 방화벽을 통해서 외부와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셉 스토리지 간략 구성도인데요. 레드햇 세프 2.1 주얼 버전을 쓰고 있었고요. 모니터가 3대가 있고 OSD 노드가 3대 이상이며 OSD를 100개 이상 쓰고 있는 꽤 큰 사이트였습니다. 다음은 셉 오브젝트의 간단한 흐름도인데요. 셀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준비를 해봤습니다. PG, 모니터, 크러쉬, OSD라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먼저 PG는 플레이스먼트 그룹의 줄임말이고요. 오브젝트를 저장하기 위한 OSD의 그룹입니다. 이것은 복제본의 수에 맞춰서 멤버의 수도 달라집니다. 모니터는 좀 늦네요, 이게 화면이. 모니터는 셀프 OSD 변화를 모니터링해서 크러쉬 맵을 만드는 주체가 되는 놈이고요. 크러쉬는 컨트롤드 리플리케이션 언더 스케일러블 해싱의 줄임말로 오브젝트를 분산 저장하기 위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OSD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대문의 줄임말로 오브젝트가 최종 저장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셀프의 오브젝트는 블락 디바이스나 파일 시스템의 블락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그림은 컴퓨트 01 하이퍼바이저 안에 VM2의 루트 볼륨이 셉 스토리지를 이용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VM2에서 라이트가 발생을 하면 하이퍼바이저의 립 RBD한테로 전달이 됩니다. RBD는 라도스 블락 디바이스 약자인데요. 셀프를 블락 디바이스 형태로 사용할 때 인터페이스 이름입니다. 립 RBD는 라이트가 발생된 오브젝트의 PG ID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결정하는 공식은 오브젝트 이름의 해시값 나누기 PG의 개수의 나머지와 풀 ID를 조합한 값이 PG ID가 됩니다. 이렇게 공식의 값을 넣으면 PG ID는 3.12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안에 들어갈 오브젝트 이름은 오른쪽 아래 이런 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RBD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는 프리픽스 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각각 기본적으로 4MB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아낸 PGID에 속한 멤버 OSD들에게 이 오브젝트를 분산해서 저장하게 되는데요. 지금 3개로 분산되어 있는 걸로 봐서 복제본이 3개로 되어 있는 거네요. 이때 해당 PG에 속한 멤버 OSD는 모니터로부터 받은 크러쉬 맵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PG 3.12의 멤버 OSD는 2번, 4번, 9번이 되는 거네요. 여기에 오브젝트가 저장이 됩니다. 다음은 이슈 발생입니다. 처음에 제가 연락받은 것은 갑자기 DB가 안 돼서 모든 서비스가 멈췄어요 였습니다. 불이 나게 달려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OSD 중 한 개가 사용량 90%가 넘어서 리드라이트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셀프는 디폴트 설정으로 데이터가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OSD가 90% 이상 사용하게 되면 리드라이트를 막아버립니다. mon 언더바 OSD 언더바 풀 레이시오 셀프 PG 설정의 풀 레이시오가 이 설정에 해당되는데요. 이걸 100%로 두게 되면 데이터에 손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치한 방법은 셀프 커뮤니티의 트러블 슈팅 가이드에 올라와 있는 이 방법입니다. 대략 OSD 풀 상황이 나면 OSD를 증설하는 게 가장 좋다. 아니면 풀 OSD에 있는 PG 디렉터리를 삭제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 부분에는 삭제한 PG를 다른 OSD에서 또 삭제하지 마라.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아직도 매뉴얼이 개정이 안 되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 이걸 볼 때마다 화가 치밉니다.
사실 이 작업하기 전에 이미 전 이것을 테스트를 많이 해봤었어요. 데이터를 리드 라이트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복제된 PG 중 한 개를 삭제를 해봤는데 잘 복구가 되더라고요. 신기해서 몇 번 더 해봤었습니다. 그런데도 잘 돼서 굉장히 잘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때 전 당당하게 풀이 난 OSD에서 특정 PG 1.11F 이름도 이제 까먹질 않아요. 1.11F를 무브도 아닌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삭제를 하니까 OSD 용량이 90% 미만이 돼서 IO가 되기 시작했고 사용하지 않는 RBD 이미지를 삭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몇 개 삭제하고 이제 상태를 봤는데 잘 되는 것 같더니 에러 상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대략 이런 상태였습니다. 위에서부터 한 줄 한 줄 보면요. 300초 넘게 통신이 안 되는 PG가 1개, OSD가 다운되어 백피를 기다리고 있는 PG가 162개, PG 로그의 범위를 벗어나 백피를 진행하고 있는 PG가 37개, 3카피를 채우지 못해 성능이 떨어진 PG가 322개, 문제에 다운된 PG가 1개, 화면이 좀 늦네요. 상태를 결정 중인 PG가 2개, PG 로그를 보고 복구 중인 PG가 4개, 리커버리를 기다리고 있는 PG가 119개, 업 상태에 OSD가 없어서 인액티브가 된 PG가 1개, 세벌 복제 못 미치는 PG가 322개, 풀의 복제본 수에 못 미치는 PG가 199개, 모니터가 하나 죽어 있고요. PG 1.11F를 갖고 있는 OSD 3개가 모두 죽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머릿속이 하얘져요.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침착하게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이곳저곳 연락도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어디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오픈스택에서 세프를 신더, 글랜스, 노바, 백엔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 글랜스는 이미지 스풀, 신더는 볼륨 스풀, 노바는 VM 스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신더가 쓰고 있는 볼륨스라는 풀의 PG 1.11F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PG 1.11F는 모든 오픈스택 신더 볼륨들의 정보를 조금씩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PG 한 개가 다운이 되면 해당 풀의 모든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PG는 프라이머리 PG가 있고 세컨더리 PG가 있는데 모든 IO는 프라이머리 PG만 받고 세컨더리 PG는 프라이머리 PG의 OSD 저널의 데이터만 받아오게 됩니다. 제가 삭제한 OSD 8번의 PG 1.11F는 바로 프라이머리 PG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보면요. 처음 문제가 된 PG를 복구해 보려고 온갖 짓을 다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문의 결과 세벌 복제된 PG 간 충돌이 나서 해당 PG를 갖고 있는 OSD가 다운이 된다. 이것은 레드SF 3.1 루미너스에서 픽스가 되었으니 업그레이드를 해라 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이트는 레드햇 오픈스택 9 미타카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레드햇 오픈스택 9는 레드햇 세프 3.1을 지원하지 않으니 세프 3.1로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오픈스택을 10 뉴튼 버전까지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레드햇 오픈스택 9의 인스톨러가 트리프로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트리프로는 인스톨이나 업그레이드 할 때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는데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도 장담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프를 업그레이드 할 때도 지금 이 에러가 난 상태에서 바로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 기분이 이랬어요. 수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결과는 오픈스택 업그레이드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레드햇 오픈스택 10으로 재설치를 하고요. 모든 VM 복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셉 업그레이드는 문제없이 잘 됐어요. 셉 앤서브를 사용하지 않고 일일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다 확인해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오픈스택 재설치 후에 VM 복구하는 방법인데요.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전에 있었던 정보들을 전부 백업을 해놔야 됩니다. 제가 썼던 방법은 이전에 있었던 오픈스택 MySQL DB를 백업했다가 따로 동일 버전 오픈스택을 구축해서 노바, 뉴트론, 신더, 글랜스만 복구해서 이전에 있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따로 오픈스택 명령어로 텍스트만 뽑아서 백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재설치된 오픈스택에서 이전 VM과 동일한 정보로 VM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인스턴스 ID나 볼륨 ID는 이전과 동일하게 안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신규 생성된 VM ID를 확인 후에 셀프에서 RBD 이미지를 찾아서 이전 것과 바꿔치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때 소스랑 데스티네이션이 바꿔지거나 실수로 다른 아이디를 넣거나 하면 그 데이터는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다시 셀프로 돌아와서 업그레이드 이후의 문제인데요. 업그레이드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PG 1.11F를 갖고 있는 OSD들이 업다운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거죠. 업그레이드만 믿고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던 것들이 다 깡그리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버전업이 되면서 문제되는 오브젝트를 특정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오브젝트가 어떤 RBD 이미지에 포함되어져 있는 놈인지 찾아내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오브젝트는 고객의 DB 서비스를 하는 VM의 루트 파일 시스템 볼륨이었습니다. 다행히도 DB 데이터는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데이터를 남긴 루트 볼륨만 삭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셉 상태는 여전히 에러였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스탠바이 DB가 있어서 그걸로 장애 기간 동안에 서비스를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그를 보니 문제되는 오브젝트의 스냅샷 ID 54번 16진수로 36인데요. 이게 문제가 돼서 에러가 발생 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볼륨 자체를 지워서 오브젝트가 남아있을 리가 없는데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다시 한번 모든 RBD 이미지를 뒤져봤습니다. RBD 인포 커맨드에서 이 RBD 이미지가 어떤 오브젝트를 갖고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RBD 이미지에서 포함된 모든 오브젝트의 이름은 이 블락 네임 프리픽스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RBD 이미지를 뒤지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돌려봤는데요. 역시나 결과는 없었습니다. 문의를 해보니 해당 스냅샷을 갖고 있는 볼륨이 삭제가 되었으니 오류에 대한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 리페어를 해봐라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작업을 하기 이전에도 했었고 문제가 되는 볼륨을 지우고 나서도 몇 번이나 진행했었던 작업이에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됐었거든요. 하지만 속는 셈 치고 권고가 나온 대로 또 한 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셀프 로그를 확인하던 중에 이전과는 다른 메시지가 떴습니다. PG 1.11F가 픽스드 되었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셉 상태를 확인해 보니 헬스가 OK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작업을 했을 때 왜 리페어가 안 됐는지 확인해 보니까 셀프는 스냅샷을 지울 때 바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눈으로 보면 바로 지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관련된 RBD들을 다 확인한 후 천천히 지워지게 되고 또 스냅샷을 지울 때는 성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냅샷을 지운 후에 가비지 컬렉션이 다 끝난 뒤에 리페어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가비지 컬렉션이 끝나기 전에 리페어를 해서 픽스가 되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매뉴얼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신뢰하지 말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뽑아드릴까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현대 오토웹에 근무 중인 오정환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 옵소스 관련해서 맞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타 벤더사에 비해서 셰프 스토리지가 가용성, 가용량, 그리고 성능, 그리고 안정성 면에서 나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랑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그 셰프 특성상 3카피를 유지하기 위해서 커밋이 끝나기 전에는 그 IO가 못 들어오게 락을 걸어버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 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용성 면에서는 이게 3카피가 돼 있잖아요. 그 세벌 복제를 하는 이유 그 자체가 어떤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논문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클라우드에서 세벌 복제가 가장 안정성이 좋으니 그 이상으로 하는 게, 하지만 2개까지는 동시에 죽을 수가 있는데 3개부터는 굉장히 확률이 낮으니까 세벌 복제를 해라라고 그렇게 어디서 논문에 그렇게 나와서 아마 그렇게 세벌 복제를 계속 스토리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능 문제 말인데 셀프는 사실 성능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예. 그 다른 그냥 똑같은 그런 센 스토리지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게 되는데, 대신에 뭐 굉장히 좀 크게 만들거나 뭐 인피니티 밴드 같은 걸 이용해서 셀프 스토리지를 구성하게 되면 성능이 웬만큼 잘 나오게끔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FC 보다가는 좀 어느 정도 작은 사이트 규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FC 보다가는 성능을 잘 내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아마 네트워크 스토리지의 한계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정확히 뭐였죠? 네네. 네. 그게 사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PG가 플레이스먼트 그룹이 걔가 사실은 락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PG를 많이 쪼개서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능이 올라가는데 대신에 그 OSD 노드에 있는 리소스를 좀 더 쓰겠죠. 그 방법밖에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2분밖에 안 남아서 이거 장표를 올려드릴 건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한번 리뷰만 해드리고요. 보셔서 아마 올려드린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결국 그 사이트들이 요즘 그 작은 디스크로 사실 NVMe 같은 걸로 몇 개 안 되는 스토리지를 만드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속도는 굉장히 빨라야 되겠고, 보통 일반 SSD를 넣다가 NVMe 넣으면 한 기본적으로 2배 정도 빨라지니까 CF 노드를 CF 노드 스토리지 노드를 늘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그냥 NVMe를 박는 거죠. NVMe 뭐 10개 박아서 좀 비싸겠지만 한 대 이제 한 3-4천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속도를 급격하게 높이려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고객들이 이제 그 PG 개수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PG 개수를 고민을 해서 계속 모니터링, 지금 저희 고객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지금 루미너스 버전이어서 계속 보면서 이 오른쪽에 실제로 풀이 나는지 안 나는지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 사용량 50%인데 니어풀 OSD가 항상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PG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고가 나오는데, 그런 경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리웨이트 옵션을 줘가지고 실시간적으로 0.7 정도 리웨이트를 주면 실제로 데이터가 샘플이 좀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리웨이트로 해서 계속 데이터를 일정하게 50% 내로 맞추려고 서로 OSD를 컨트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고객사는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실제로 PG 개수가 많지 않아서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요. 그런 게 싫다 하시면 PG 개수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럼 그 PG 개수를 어떻게 늘리는가에 대해서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PG 개수를 얼만큼 늘려야 되고, 실제로 요 개수에 맞춰서 얼마 늘리는 게 좋다 해서 실제로 CFPG per 파드 칼큘레이터라고 해서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시면 용량 얼마고 얼마 늘어나면 타겟 OSD PG가 얼마고 OSD 개수가 얼마고 데이터가 100% 정도 200% 정도 늘어날 거야 하면 실제로 개수가 다 나오고요. 그 개수대로 세팅하시는데, 그게 셰프는 실제로 버전이 안정화된 버전이 있다고 하지만 오픈스타만 그렇게 안정화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 다들 동의하실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 위에 셰프를 쓰신다고 하면 셰프는 항상 레이티스트 버전을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티스트 버전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그래서 지금 노틸러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PG 오토 스케일러라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전까지는 PG를 늘리기만 했지 줄이지도 못했는데, 이거는 느리고 줄일 수도 있고요. 자동적으로 그 PG 개수에 맞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거의 이제 뭐 50% 쓴다 그러면 전체의 OSD가 다 50% 정도 균등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칼큘레이트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옵션을 쓰셔가지고 계산을 운영하시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게 운영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려고 하는 거고요. 요거 아마 처리 방안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픈스택에 볼륨할 때 보통 버터와이어 쓰시면 VM 만드실 때 버터와이어 쓰시는데, 원래 버터와이어 쓰시면 트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셰프 쪽에서 오픈스택에서 지운 게 셰프에 그대로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용량이 실제로 오픈스택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셰프에서 보는 거랑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림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버터스카시 옵션을 주시면 하드웨어 스카시 모델을 버터와이어 하지 말고 버터와이어 스카시 옵션을 주시면 트림이 되고요. 요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심코 버타이어 쓰셨으면 버타이어 스카시로 해서 바꾸셔가지고 쓰시면 훨씬 더 용량 반영이 좋을 거다 그런 얘기를 드릴 거고요. 50분이 딱 됐네요. 그래서 끝낸 것 같고요. 그리고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